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좀 적용이 되셨나요? 혹시 좀 달라지신 게 있으셨던가요? 네, 아마도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듣고 나면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도 아직은 있겠지만, 뭔가 생각이나 혹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시는, 관계하시는 것들이 조금 달라졌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하게 되었는데, 잘 아시는 말씀 한 군데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1장에 인간을 창조하신 부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부부로 맺어주시는 장면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남녀를 어떻게 지으셨는가에 대한, 그리고 또 남녀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에 물론 이제 부부관계를 다루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또 각 구절들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창세기 부분이 부부관계를 다루는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부관계 모습을 잘 드러낸 본문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성경 말씀과 또 제가 이제 따로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되게 다 아시겠습니다만 18절에 보면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해서 돕는 배필을, 여기 보면 이제 혼자 사는 것과 돕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부관계에 대한 최초의 이제 언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함께 있는 것,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개념으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독립된 존재이고 너무 다른 존재이지만 둘이 이제 이렇게 합하였을 때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바도 인간이 혼자,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혼자 지내는 것은 좋지 않고 같이 부부로서 혹은 남녀가 함께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능으로서 돕는, 서로 일을 돕는, 혹은 뭐 서로 정서적인 측면이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서로 돕는 역할로서 부부가 지어졌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뭐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이제 성경 이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갈빗대를 취하여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름을 여자라 부르리라 혹은 하와라 부르리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이제 서로 떨어져 있는 독립된 개체이지만 이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서로 합쳐졌을 때 이게 꼭 뭐 성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라는 것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성경 해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부부에 대한 또 중요한 기능으로서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결혼한다라고 하면 이제 시댁으로 들어오는 것, 여자가 시댁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성경의 표현은 약간 좀 다른, 남자가 오히려 부모를 떠난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와 합하여서 독립된 가정,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뭐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뭐 예전의 시대에도 뭐 이 성경에 기록되는 혹은 그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문화도 이 남성 중심의 이제 가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자기의 가정을 떠나서, 즉 자기의 원가족으로부터 독립되어서 하나의 독립된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로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물론 이것은 이제 타락하기 이전에 옷을 입지 않은 신체적인 벌거벗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태. 즉 우리가 어떤 이 옷을 입는다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끄러운 것을 감추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내가 모든 것을 상대방한테 다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뭔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혹은 창피하거나 혹은 뭐 이게 내가 이걸 얘기했다가는 저 사람한테 뭐 비난을 받을 것 같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거 벌거벗은 상태로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서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상태이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부부의 이상적인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타락을 하면서 관계들이 이제 어그러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부부관계의 모습들의 모델들을 지금 여기에서 본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제가 이제 부부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고 여러분들께 일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지향하는 바라고 할 때에 부부관계가 이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모습을 아마 각자들 가지고 계실 것이고, 혹은 지금 누리고 계실 것이고, 혹은 또는 지금 우리의 부부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뭐 TV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혹은 뭐 강의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 하나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부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부부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부부 관계는 사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부부 관계 뭐 구름이다 뭐 등등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는 부부 관계가 뭐다 라고 생각한다. 목사님 한번 뭐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요? 부부관계는 선한 씨름이다. 선한 씨름. 어떤 의미로 선한 씨름? 서로 밀고 당기고 치고 받고 딴지 걸고 근데 넘어져서도 삿발 계속 잡고 있으면 일으켜주고 예, 선한 성. 예, 계속 어떤 밀고 당기는 게 있고, 그렇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선한 모습을 이뤄나가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으네요. 예, 또 다른 분들 뭐가 생각되십니까? 부부관계란? 부부관계는 붕어빵이다. 붕어빵이다. 왜요? 서로의 모습을 똑같은 말씀처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닮아간다. 부부가 이제 뭐 외모상으로 나이 들어서 부부가 비슷하듯이 네. 그 서로의 좋은 건 나쁜 거 같이 이렇게 그 사람의 또 동화된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붕어빵이다. 네. 붕어빵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아마 이제 그런 표현이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많이 이제 비슷해져 가죠. 네. 좋은 것도 닮아가고, 안 좋은 것도 닮아가고. 네. 네, 한 분만 더 들어볼까요? 부부관계란? 안개와. 부부관계란 안개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기획이 잘 몰라요. 그 안개가 거쳐가면서 굉장히 드러나는 예.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처럼 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 줬습니다. 수용하는. 그러니까 처음엔 안개와 같이 주위에 불에 타지를 않아요. 네. 예쁜 사람인 줄 알고. 안개가 그치면 서서히 불에 타지 알아간다. 예. 예. 처음에는 참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점점 이제 부부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알게 된다. 그러니까 안개가 거쳐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각각의 비유들이 부부관계의 일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겁니다.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아마 각자들 수많은 이제 비유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텐데 그만큼 이제 부부관계가 다양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부부관계의 다양성이라는 첫 번째 제목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부부관계는 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부부관계가 될 때에 뭐 중매를 통해서 우리가 결혼하기도 하고 연애를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때에 고려하는 요소들은 참 다양한 삶의 측면 중에서 몇 가지만 사실 고려하고서 우리는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뭐 외모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뭐 신앙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뭐 인격적인 측면, 또 혹은 뭐 물질적인 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고 하지만, 그럼 막상 결혼 생활에 들어가 보면 그것 내가 생각했던 것 말고도 참 다양한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접했던 어느 문구가 참 저는 결혼 생활을 잘 표현해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인해서 멀었던 눈을 뜨게 해주는 참된 안과 의사이다. 사랑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던 그 눈을 진짜 뜨게 해주는 게 결혼 생활이다. 결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문구를 제가 봤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이 사람 잘한다고 이제 연애 결혼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뭐 등등등 보니까 이 사람 같이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아. 잘 살 것 같아. 오케이, 결혼합시다. 라고 혹은 뭐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갖고 뭐 이 집안이나 뭐 등등등 보니까 너 잘 살 것 같아. 이게 참 좋아. 그런데 결혼해서 막상 살아보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좋고 이렇게 잘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그런 부정적인 혹은 잘 맞지 않는 것이 많거나 심각하거나 이건 큰일 날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 그게 이제 갈등이 깊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혼을 하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되기도 하지요. 그만큼 우리 결혼 생활이 많은 측면을 갖고 있는데 뭐 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부부관계 속에서 만족한 영역과 만족하지 않은 영역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뭐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했던 대화라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뭐 이런 것으로 시작해 갖고 경제적인 측면이 과연 이제 만족스러운가 제 아내는 저의 경제적 상태에 대해서 항상 불만스러워합니다. 얼만큼 더 벌어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내가 생각한 대안 중에 하나가 로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해서 뭐 갈등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제적인 것도 심각할 수도 있고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한 영역이지요. 집안일을 어떻게 하느냐 뭐 집안일은 물론 이제 되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뭐 남자들도 집안일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못을 박아야 될 때도 있고 뭐 전구도 갈아야 되고 뭐 등등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그런 집안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한 영역이고, 또 성적인 측면. 사실 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부부 생활에 아주 중요한 측면이지요. 그래서 뭐, 이혼을 할 때 왜 이혼했느냐, 그 통계를 보면 성격 차이가 가장 이제 많은 이유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성격 차이가 우리가 말하는 퍼스널리티, 이것의 차이가 아니라 섹스의 격의 차이가 있어갖고,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부분은 뭐 남의 부부가 성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성생활을 하면서 보면 그것이 참 심각하거나 중요하거나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댁이나 친정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제 원가족
그러니까 오리지널 패밀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원가족과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인가, 이것도 부부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이고 또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뭐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또 뭐 교회를 어떻게 다닐 것인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등등등, 이 우리가 삶을 사는 모든 것들이 부부관계에서 다뤄진 영역이고, 그래서 부부관계가 만족스럽냐 불만스럽냐라고 할 때에 어떤 가정은, 어떤 부부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만족스럽고 이러이러한 것이 불만스럽다. 또 다른 가정은 또 다른 영역에서 만족스럽고 불만스럽고.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우리가 이제 강의한다, 혹은 뭐 이제 상담한다고 했을 때 각 부부마다 워낙 독특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부관계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서로에 대한 불평을 얘기할 때에 옆집을 보면 저 집사님네를 보면 저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할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는 그 비교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갖고 있는 독특한 모습이 있고 저 부부가 갖고 있는 독특한 모습이 있어서 어떤 모습에서는 저 부부가 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부가 우리를 볼 때는 우리 부부의 또 좋은 점을 그분들은 보고 계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부부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이유, 우리 부부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이유는 다 나름대로 그 고유한 특성들을 개인적으로 또 우리 관계 속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저 부부와 단순 비교해갖고 저 부부는 좋고 우리 부부는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은 그런 이제 그 부부 관계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시기가 지나가면서 달라지는가, 즉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해갖고 신혼 단계부터 애들을 알아서 기르고 나중에 독립해 보내고 부부만 또 남고, 그런 이제 부부의 발달 단계, 혹은 가족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부부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첫 번째 강의, 그러니까 저녁 예배 때 했던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만, 이 부부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측면들을 고려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 보면은 가족 생활 주기와 부부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6개의 단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 이제 인간의 몸이 태어나서 쭉 성장하다가 이제 그 몸이 이렇게 쇠퇴하고 나중에 죽게 되는 것처럼,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일련의 발달 단계를 거친다라고 하는 이론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도 이제 부부가 될 사람이 아직 부부가 아닌 상태, 즉 이제 청년기 때에 뭐 연애를 하든 중매를 하든 이렇게 그 단계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 부부가 되고, 그 부부가 아직 아이가 없는 신혼기를 거치고, 그다음에 아이가 생기고, 그다음에 쭉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결혼을 통해서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두 부부만 남는 노년기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달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이런 것을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부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지금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 가족의 모습이 워낙 다양해졌습니다. 이제 혼자 가정을 이루는 1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혹은 이제 결혼하지 않고 여자 혼자 혹은 남자 혼자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그런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이혼한 가정도 있고, 또 이혼한 가정에서 이렇게 재혼한 가정들도 있고, 혹은 요즘에는 이제 동성애 부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일종의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추세가 가고 있는데, 그런 가족도 있고 해서 이 가정의 모습이 워낙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심리학 쪽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말씀드린 전통적인 일종의 정상가족이라고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두 남녀가 만나서 끝까지 가는 이런 것은 적어도 미국 사회에서는 소수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워낙 이제 이혼이 많고 재혼 가정이 많고 지금 말씀드린 동성애 혹은
한부모 가정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퍼센트지로 따진다면은 그냥 두 사람이 만나서 평생 가는 것은 되게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노말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식으로 정해야 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지만 통계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이 노말이라고 전통적인 그 부부를 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또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이제 이 6개의 단계가 가족이 밟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결혼 전에 제가 보면은 이제 모델 배우기와 탐색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태어날 때부터 부부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되죠. 어린 아이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태어나서 아이들은 부부 관계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계속 보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고 라고 하는 그 모델을 계속 보면서 자랍니다. 이것이 일종의 좋은 모델이든 좋지 않은 모델이든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해야 되겠다 혹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쭉 경험하면서 자라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연애를 하거나 혹은 이제 중매를 하더라도 일종의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일종의 탐색하면서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됐을 때, 내 아내가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를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눈치 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탐색하는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배운 모델은 과연 어떤 것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장단점은 무엇이고 또 내가 부부 생활을 만약 실제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과연 관계를 할까라는 것을 미리 좀 충분히 생각해 보거나 연습해 보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좀 준비하는 시기를 거친다면 훨씬 더 부부 생활을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서 좀 이제 공부도 해보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국의 일부 교육과정,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그런 이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훈련한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그러니까 부부라고 생각하고 너희 한번 이런 주제를 갖고 싸워봐라. 뭐 돈 문제를 갖고 싸우든가, 혹은 자녀 문제나, 혹은 뭐 여러 다양한 문제를 주고서 싸워봐. 그러면 이제 아이들끼리 실제 부부는 아니지만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혹은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자기 표현을 하거나 상대방을 수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상대방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때 어떻게 이제 대화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해보고 또 이제 건강한 대화 방법, 갈등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할 때에 그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해 탐색해보고 혹은 나 자신을 알아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면 훨씬 더 좋은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결혼 예비학교라고 하는 것이 많이 개설되어 있고 그것이 준비되어 그러니까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신혼기에 보면은 뭐 신혼기에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여기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친밀감 증진과 역할 유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꿈에도 그리던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실제 생활을 해 나가면서 한 측면은 이제 정말 자기가 기대했던 바대로 서로 좋은 것들, 기대에 맞는 것들이 많이 증진이 되어 나가고 특히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매일 밤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는데 이제는 같이 저녁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좋은 것들이 커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역할 조정이라고 저는 썼는데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제 주도권 싸움이라는 것이 있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익숙한 것, 혹은 내가 기대했던 것이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흔히 남자들이 그러죠. 이 초반기에 기세를 못 잡으면 평생 쥐어 사니까 초반기에서 잘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쉽지만 않죠. 잘 안 되고 혹은 뭐 나중에 가면 어차피 빼앗길 주도권인데 일찍부터 그것에 맞게 훈련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신혼기에 뭐 갈등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또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없으면 좋겠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많이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혼이 어느 시기에 많이 되느냐? 최근에 이제 그 한국의 통계들을 보면 30대, 40대 이혼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신혼기의 이혼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 이제 주변 사례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신혼기의 이혼이 이렇게 많아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애를 거치고 이 사람 잘한다, 혹은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왜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실망을 크게 하고 혹은 이 사람과는 정말 같이 못 살겠다 해서 이렇게 가는가? 최근에는 이렇게 결혼 신고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법적인 신고 이것을 이제 금방 하지 않고 좀 1년이나 이렇게 늦게 하는 일종의 그런 추세가 있다 보니까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정말 이혼하게 돼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깨끗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기의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만큼 그 당사자들에게 큰 상처고 아픔이었을 것이고 물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아픔이겠습니다만 왜 그런가? 저는 이제 그것을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이 깍지 끼는 비유와 손뼉 치는 비유 그쪽에서 좀 찾으려고 합니다. 그때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장점, 단점을 이제 손가락과 손골로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참 이런 면에서 장점이 있고 참 좋아, 혹은 이런 면에서 단점이 있고 난 싫어, 이런 식의 만남은 이제 손뼉 치는 만남. 근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장점과 좋은 점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이렇게 보완시켜주는 것, 이것을 이제 깍지 끼는 만남,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혼이 어렵거나 혹은 이혼율이 낮을 때에는 이게 힘들더라도 어쨌든 맞춰서 살아보자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결혼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현대 들수록 맞지 않는 것을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끼워 맞춰 사는 것은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더 만연해지고 그러면서 나라는 것들을 일종의 보면 이제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박수치는 만남 쪽으로 많이 이제 사회적 경향성이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혼기에 생길 수 있는 이런 갈등에 대해서 그래도 맞춰보고 살아보자 라고 노력하는 이런 깍지 끼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에이 너랑 안 맞으니까 난 안 살아 라는 식으로 하는 태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옛날보다 더 연애 기간이 길고 더 잘 알고 더 내 선택에 의해서 부모님의 어떤 원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선택에 의해서 결정을 했지만 이런 신혼기에 이혼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신혼기 때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것, 그 다음에 역할 조정을 하되 그것을 이렇게 내가 부족한 것은 상대방의 장점으로, 또 상대방이 부족한 것은 내 장점을 이렇게 보완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역할 조정을 해나가는 그런 것이 신혼기 때의 과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신혼기에 계신 분은 안 계신 것 같고 이제 3단계부터 있으실 텐데, 자, 자녀 아동기 보면은 부모 기능을 둘러싼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이제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이제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이건 실제적인 사례일 수 있는데, 부부관계가 이제 잠잘 때 어떻게 자는가를 보면 이제 부부관계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부부가 이렇게 포개져서 잔답니다. 30대가 되면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잔대요. 40대가 되면 이제 천장을 보고 자. 50대가 되면 이제 등을 돌리고 자. 60대가 되면 방을 따로 써. 70대가 되면 어디서 자는지도 몰라. 자, 이게 이제. 자, 지금 어느 단계에 와 계신가요? 부부 관계가 이렇게 이제, 물론 갈수록 더 이렇게 친밀해지는 가정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제 대체로 그런 순서를 밟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갈라지는 때가 어느 때부터냐면 이제 애를 낳고 애를 기르는 요 이제 애가 한 3살, 4살 그때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금이 더 이렇게 심해지느냐 아니면 금이 좀 덜 심해지거나 금이 안 가느냐, 그게 이제 애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여자분들 다 아시고 뭐 남분도 아시겠지만 애를 베고 낳는다는 것 자체가 여성에게도 아주 큰 힘든 과정인데 그것을 남편이 얼마만큼 이해해주거나 지지해주거나 함께 해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엄마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그 이후에 어떻게 보느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애 낳으면서 그 남편한테 내가 네 때문에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한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애를 낳는 것 과정에서 힘들으셨고 특히 애가 어릴 때 그 양육하시면서 뭐 거의 전적으로 이제 애를 돌봐야 되니까 그것이 참 힘든 과정인데 그걸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셔서 물론 남편도 힘들겠지만 그 상황에서 이제 부인의 그런 것들 얼마나 잘 도와주거나 함께 해주냐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고마운 마음이 생기거나 서운한 마음이 생기거나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남편도 부인도 나름대로 이제 그 자녀 양육에 대한 일종의 가치관,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뭐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조기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또 예절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등 가지고서 뭐 충돌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금이 가기도 하고 그것이 심각해지기도 하고 혹은 그것이 서로 잘 조정이 돼서 더 가까워지는 것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자녀 아동기의 부부관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애들을 기르다 보면 엄마가 애를 끼고서 저녁에도 이제 잠을 자야 되고 뭐 애들이 애가 어릴 때는 밤늦게도 잠이 깨서 뭐 젖을 줘야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아내를 애한테 뺏긴 거가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애와 어떻게 보면 참 불필요하거나 참 유치한 이제 자존심 경쟁이 되고 이 엄마를 어떻게 차지할 것이냐.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갖고 이제 성적인 욕구 이런 측면에서 아이들이 이제 있으면 애들이 또 커가면서 그것이 만족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것 혹은 아내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불편한 모습들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고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아이를 기르다 보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일종의 자기를 잘 가꾸지 못하고 집안도 잘 이렇게 정돈도 못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신혼 때 알아왔던 혹은 뭐 예전에 연애할 때 알아왔던 이 아내의 모습이 아닌 정말 이렇게 지저분하거나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실망스러운 모습을 느끼기도 하고 또 물론 이제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이 사실 자기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뭐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겠다는 정도의 약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되게 많이 도와줄 것처럼 했었는데 막상 결혼해서 특히 애가 이렇게 자라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잘 도와주지 않고 그러면 많이 이제 힘든 상황들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해결책은 함께 해주는 그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것일 텐데 남자에게도 물론 어렵고 여자에게도 힘든 과정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갈등이라고 하는 요소는 언제 어느 상황이나 있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기의 힘든 마음들을 충분히 표현을 하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고 내가 현실적으로는 도와주지 못하지만 당신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이 상황 뭐 이 단계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 4단계에는 이제 자녀가 청소년기,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뭐 이런 시기일 텐데 이때 이제 어려움이나 혹은 과제는 자녀 관계, 자녀가 이제 커가면서 물론 뭐 미운 7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계속 이제 아이들은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 나가는 시기죠. 부모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해나가고 싫어 안 해 뭐 엄마 바보야 아빠 바보야 말하는 것부터 이제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커가는데 그것은 일종의 이제 폭발하는 시기가 자녀 청소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청소년기를 이제 말할 때에 뭐 질풍노도의 시기 혹은 자아 정체성 확립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나는 당신과 다르다. 나만의 독특한 모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이제 자아 정체성 확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만의 독립된 모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실제로 나타낼 것이냐. 나는 당신과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곧 부모나 교사나 혹은 교회나
일종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내가 이제는 쫓아가고 순종했던 것에 대해서 나 그거 싫어, 나 안 해 라는 방식으로 실제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일종의 반항하는 시기로 어른들한테는, 혹은 기존에 아이들을 다루었던 그런 교회나 혹은 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들이 이제 자기 주장이 심해지고 일종의 말을 안 듣는 때로 보여지는데, 그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면 자아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의 독립된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배워가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엄마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빠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갈등을 보이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제 부부도 이 아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갈등을 겪게 됩니다. 특히 부부 관계가 이제 그 전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이 아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일종의 아이한테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상대방을 그러니까 부부가 상대방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한 아이들 때문에 어떤 때는 이제 뭉쳐지기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고요. 또 부부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때는 이제 부부가 40대, 50대가 되어가면서 스스로 개인적으로도 중년의 위기를 겪는 시기가 됩니다. 즉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남자 입장에서, 물론 이제 여성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 이제 이 40대, 50대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지금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종의 승진이나 사업의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 명예퇴직이나 이것을 접고 다른 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갈등되는 그 시기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일을 따로 안 하고 계셨던 이제 부인의 입장이라면, 아이들이 이제 커가고 남편도 사회생활에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이뤄나가고 있는데, 본인은 뭔가 이제 가족을 위해서 계속 희생해서 살아왔지만 내 자신으로서는 뭐가 이렇게 남아있지 않는, 나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공허감을 느끼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의 경우는 신체적으로 이제 폐경기가 가까워지거나 혹은 폐경기를 겪으면서 개인적인 신체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심각한 어려움으로 겪기도 하고요. 또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어차피 빼앗길 주도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40대 이후부터 이제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서 이 성 호르몬의 비중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지요. 남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이제 조금씩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여성들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순했던 부인이 조금씩 이제 호랑이가 되어가고, 걷잡을 수 없는 맹수가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부부관계가 아주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자녀 청소년기고요. 자녀 독립기가 되면은 자녀가 독립되어서 이제 나간다. 즉 대학교 가고, 혹은 뭐 직장을 생활하고, 혹은 결혼하고 이렇게 가면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 떠나보낼 것인가, 그들 관계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과정이죠. 뭐 이게 특히 이제 딸 결혼시킬 때 아빠들이 많이 운다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물론 어머님도 많이 우시죠. 그 상시대 과정들을 어떻게 겪어나갈 것인가, 그 과정에서 부부가 어떻게 서로 지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고, 또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부부끼리만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부 생활을 하시면서 대화의 내용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들을 소재로 해서 대화가 많이 됩니다. 그럼 우리 대화에서 애들을 빼면 할 얘기가 뭐가 있지?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기능 중에서 부모로서 하는 기능 아주 많고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럼 부모로서의 기능 빼고 그 나머지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부끼리만의 그 대화나 그 기능은 뭐가 있는가? 이것이 적다면 이때에 많은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서로 텔레비전 보고 그냥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각자 취미 생활하고, 공통의 주제라는 게 애가 없어지면 없다라고 한다면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때가 되면은 이제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은퇴를 하시고 집에 오시는 경우들도,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럴 때 부인들이 참 힘들어 하신다 그러죠. 저기 삼시세끼 다 밥을 해 드려야 되고, 혹은 뭐 같이 계속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할 얘기도 없는데 너무 지겹기도 하고
당신은 왜 사회생활이 이래 하고서 자꾸만 이제 용돈 줘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나가고. 근데 그때부터 남자들은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으려고 이사할 때도 빨리 강하지 않고서 이제 화물칸에 타려고 한다고 하죠. 예. 예, 쫓겨나면 안 되니까. 이 부인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사회생활도 예전보다 좀 더 왕성해지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남자들은 이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커지고, 뭐 이것이 이제 이 5단계의 모습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아까 아까 쭉 나온 거지만 부부 관계에서 부부끼리만 할 수 있는 대화나 활동이나 그 관계들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들 주제로 말고 우리끼리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뭐 신앙인들이라면 뭐 같이 신앙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혹은 뭐 일반적인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것. 같이 공통의 소재를 가지고서 이야기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넓혀가는 것. 뭐 사회봉사를 같이 한다든지 뭐를 같이 배운다든지 이런 공통의 주제들을 발달시켜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6단계가 되면은 이제 노년기, 이제 친밀과 상실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 독립기를 거쳐서 정말 부부만 남는 이제 시기가 되죠. 그래서 정말 이제 개인적으로 일생 혹은 저 두 사람이 부부 관계가 되어서 지금까지의 그 관계들을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을 이제 많이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잘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갖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돈을 잘 벌었고 애들을 잘 교육시켜서 잘 결혼시켰다라는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객관적인 성과라는 측면에서 잘 살았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의미하는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에 우리가 일생을 회고해보면서 혹은 부부관계 회고해보면서 우리에게 즐겁고 좋은 관계의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많이 기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뭐 이렇게 잘 못 산 실패하는 것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부부관계를 뭐 지금까지 지속해 왔다든지, 혹은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그 경험들이 참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러이러한 경험들이 있었다든지, 그런 긍정적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친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여야 될 부분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년기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신체적으로 힘들어지고, 혹은 이제 배우자 중에 어떤 분들이 한쪽이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실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한 분이 이제 떠나가시는 그런 것도 하나의 상실이지만, 뭐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기능이 이렇게 불편해지는 것도 하나의 상실이고, 혹은 이제 이렇게 기억이 없어지거나, 혹은 치매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 질병으로서 찾아오거나 이렇게 할 때의 그런 상실, 이런 것들도 상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배우자로서 그런 본인의 상실, 상대방의 상실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함께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단계의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지금 이제 결혼 생활, 가족 생활 주기와 부부 관계의 모습들을 살펴봤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모습들이 이 각 단계마다 독특한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처하고 계신 그 단계에 따라서 일종의 그 독특한 모습의 갈등들을 혹은 뭐 이 과제들을 수행하고 계실 것이고, 그 각각의 모습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 3번과 4번에서는 지난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이제 반복을 해놨는데, 제가 반복한 이유는 지난번에는 일종의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략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사례들을 가지고서 함께 이제 논의하고 함께 좀 개발하는 방법들을 개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래 계획하기로는 이제 남성들 지금 한 6분, 저까지 하면은 목사님까지 하면 한 6분 계시죠? 남성들끼리 모여갖고 남자들만의 애환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여성들을 잘 섬길 것인가부터 시작했고, 예, 잘 잡을 것인가까지 그런 걸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또 여성들끼리 이렇게 좀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랑의 삼각형 이론과 사랑의 5가지 코드를 제가 썼는데요.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스턴버그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3가지의 변으로 구성된 삼각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각형이 이제 정삼각형은 3개의 변이 똑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삼각형은 그런 정삼각형보다는 어느 한 변은 길고 어떤 한 변은 좀 짧고 이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턴버그라는 학자는 여기 말은 이제 3가지 변이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어야 이것이 좋은 삼각형, 좋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느 한 변은 길고 어느 한 변은 좀 짧은 것은 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자, 그 각각의 3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열정, 뜨거움, 혹은 로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배우자를 보시면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왜 이렇게 웃으실까? 손을 잡고 싶으신가요? 혹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빨리 전화를 해서 저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거나.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 아내, 엄마의 목소리에 대해서 목소리가 3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 자기들을 대할 때 엄하고 낮은 목소리.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어떤 분들이 전화하시거나 외국에서 전화가 왔을 때 약간 높아지면서 아주 상냥하고 맑은 목소리. 그 다음에 이제 아빠한테 전화가 오면 가장 높은 하이톤의 목소리. 사실 로맨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남녀 관계가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또 결혼을 할 때, 특히 신혼기 때 아주 중요한 요소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까 제가 이제 잠자는 위치로 이렇게 비유했던 것처럼 점차 이렇게 멀어지고, 이게 뭐 로맨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거나, 그런 거는 뭐 젊을 때는 하는 것이지, 이렇게 뭐 나이 들어가고 그런 거 하는 건 참 쑥스럽고 낯간지럽고 혹은 유치하고 뭐 이렇게 사실 그게 많이 이렇게 사그러지는 것들을 참 가슴 아프지만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또 혹은 뭐 정말 잘 사는 부부다라고 봤을 때는 그 로맨스가 나이가 들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길을 갈 때도 손 잡고 혹은 뭐 어깨동무나 이렇게 허리를 안고 간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부를 때에 서로를 부를 때에 이렇게 사랑하는 표정과 표현과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자, 부부간에 서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나요? 어떤 호칭으로? 자기야. 네. 여기 또 이제 실제로 계신 부부 뭐라고 부르시나요? 자기야 그러죠. 자기야. 사모님도 그렇게 집사님 부르시나요? 남편을 부르실 때? 네. 자기야. 저기 뒤에 계신 정섭 형제 부부는 어떻게 부르시나요? 여보, 남보. 여보, 남보. 혹시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애정이 담긴 별명 이런 거 갖고 계신가요? 별명? 안 가지고 계시. 하니. 예. 저희 부부는 이제 이런 별명 갖고 있어요. 저를 이제 아내가 부를 때 엔돌핀. 엔돌핀. 네, 저를 보면 이렇게 엔돌핀이 막 나와서 힘이 생긴다고. 저는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이렇게 소화제라는 별명을 제 아내한테 전에 붙였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집에 가면 안마를 제 아내를 많이 잘 해주거든요. 안마를 하면 제가 트림이 잘 나와요. 소화가 잘 돼. 뭐 제가 연애할 때 이제 제 아내한테 시를 하나 써서 줬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붙였던 백설사랑이라고, 뭐 눈 내리는 걸 보면서 제가 한번 시를 썼었는데, 뭐 그런 이제 별명도 제가 붙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미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낭만적인 느낌과 생각을 갖는 것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물론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개발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종의 그 방법을 개발해서 얻어낼 수 있거나 혹은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물론 말씀하신 거였지만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부부라는 것은 처음에는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알게 됐고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관계가 발전돼서 이렇게 된 거지 된 것이잖아요. 뭐 지금은 옛날보다 이렇게 낭만적 감정이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그 낭만적 감정은 역시 예전처럼 다시 개발해 나가서 서로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제 더 일으킬 수 있고 더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년의 위기 때 항상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제비입니다. 혹은 꽃뱀이거나, 그죠? 그 외도라고 하는 것이 중년의 위기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남편과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이 제비가 돼야 되고 꽃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제비와 꽃뱀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제비로서의 기능과 꽃뱀으로서의 기능을 할까요? 왜냐하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족, 힘든 지금 삶에 있어서 외로움, 힘든 거 이런 것들을 알아주고 들어주고 혹은 채워주고 이 기능을 하니까 즉 자기 현재 남편이나 현재 부인이 해주지 못하는 것을 밖에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그걸 해주니까 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제비고 그것이 이제 꽃뱀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같이 생활하고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외로움과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그것이 공허감이 생기고 그것이 중년의 위기로서 위도를 할 어떤 가능성을 남겨두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마치 제비나 꽃뱀이 그 목표한 그 표적물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뭔가 투자하고 뭔가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부부에게 해준다면 우리가 그런 외도 과정에서 겪는 외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내가 이제야 참사랑을 발견했어. 너는 내 운명이야. 막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처럼 지금 내 부인한테, 내가 지금 내 남편한테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열정이라고 하는 것, 함께 하고 싶고 또 궁금하고 그것을 알아보고 싶고 이런 느낌들이 사랑의 아주 중요한 한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정과 신뢰, 혹은 편안함, 영어로는 intimac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치 그냥 오래된 친구와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열정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참 믿을 수 있어. 이 사람과 있으면 참 편안하고 내가 뭐든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 혹은 공감 이런 걸 해주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관계의 역사 속에서 이 사람 나를 어떻게 대해왔는가,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왔는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가 오래되면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하든 혹은 어떤 행동을 해도 네가 그럴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것이 비록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난 널 이해할 수 있어 라는 방식으로 그 친구를 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부관계 속에서 혹은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족관계에서 남편이나 부인을 대하면서 혹은 이제 자녀를 대하면서 어떤 때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당신 그러면 안 돼. 혹은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왜 안 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판단하고 혹은 교훈하고 혹은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아주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관계는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어. 혹은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어. 당신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할 거야 라는 방식으로 대해주는 그런 관계들을 경험하는 것이 사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헌신, 즉 당신의 발전을 위해서 혹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일종의 희생을 하겠다 혹은 이런 것을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과 돈과 에너지 혹은 나 자신을 상대방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과정들이 또한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불만의 여러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런 열정이라는 측면에서 상대방 나에 대해서 어떤 이런 로맨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나를 편안하거나 혹은 신뢰로운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 같아. 혹은 나를 위해서 뭔가 노력해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불만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제가 제시한 것은 사랑의 5가지 코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사람마다 이제 일종의 선호하는 코드들이 다 다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한 가지 누구나 다 동의하는 어떤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자 나는 이런 것이 주어질 때 사랑이라고 느껴 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을 이제 5가지 코드로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언어. 그러니까 뭐 사랑해, 좋아, 혹은 참 잘했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 부르는가, 별명 이런 것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 어떤 말을 해주느냐 아주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하루 지내면서 내가 부부관계 속에서 혹은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상대방한테 어떤 긍정적이고 상대방을 지지해주고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줬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제 아내가 이렇게 듣거나 혹은 나중에 이제 뭐 비디오 같은 걸 보면서 모니터를 해줍니다.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은 참 오늘 잘했어. 뭐 제가 죽을 썼다고 생각을 해도 어쨌든 긍정적으로 칭찬해준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내가 그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뭐 여러분들 각자는 이제 또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내가 좀 강의 잘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일단은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해줬습니다. 잘했다. 나중에 가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이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돼지와 비슷하다. 말씀드렸나요? 네, 남자는 돼지와 비슷해서 잘 먹여주고 엉덩이 톡톡 두들겨주면서 잘했어 아주 다루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남자는. 근데 여자들이 그걸 몰라서 뭔가 이렇게 채찍을 때린다든지 뭔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잘 먹여. 그 다음에 좀 칭찬을 좀 해줘. 그럼 남자는 다 넘어가게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말은 참 예쁘다. 뭐 이렇게 혹은 사랑스럽다. 당신이 참 좋아. 이런 말들인데 남자들도 참 그거 말할 되게 쉬운 말일 텐데 그걸 못 해갖고 여성한테 부인한테 그렇게 맨날 이렇게 쿠사리 먹고 좀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좀 이렇게 피해를 입고 그러시는데 쉬운 말입니다. 쉬운 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직접 말로 할 수도 있고 뭐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요즘 이제 그 핸드폰으로 워낙 기기가 많이 발달했어요. 뭐 카카오톡이든 문자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좀 낯간지러워하고 특히 이제 남성들 문화 속에서는 뭐 그런 걸 꼭 말로 해야 되냐. 말로 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알고 특히 여성분들은 표현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제 아내랑 이렇게 골프를 이게 여기 와서 이제 치게 돼갖고 배우게 돼갖고 가는데 가끔 보면 이게 제가 친 대로 볼이 이렇게 쫓아가요. 그래서 뭐 남들이 보면 참 금실 좋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것은 제 아내가 말하기를 자기가 이게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으니까 공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저를. 그래갖고 공이 쫓아오면 내가 사랑해 한 4번은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공이 안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자주 말해주는 것 사실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도 크게 들지 않는데 말해주는 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쪽지를 써서 준다든지 제가 신혼 때는 아내도 이제 간호사로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신혼인데도 같이 잠자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얼굴도 못 보고 서로 출퇴근 시간이 막 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벽에다가 이제 쪽지를 이렇게 판을 써놓고 거기다 이제 써놓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뭐 지금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 노트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상대방이 어쨌든 좋은 말을 해주는 것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분들에게서는 이것이
내가 사랑을 느끼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언어적인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혹은 서로 사례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선물은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물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나름대로 내가 돈을 꽤 벌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항상 부족해요. 이거 뭐 계속 벌어오래. 투잡, 쓰리잡까지 해야 될 형편이 생겼는데 꼭 그 뭐 돈이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물질이라고 할 때에 꼭 돈을 주고서 사는 물질 말고도 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미국에서는 꽃을 꺾는 게 허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꽃을 이렇게 꺾어서 갖다 준다든지 작은 뭐 어떤 물건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서 준다든지 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선물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너무 비싼 선물, 너무 이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원할 경우에 사실 그것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일 거고, 뭐 최근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연애할 때에 워낙 이제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명품을 좋아해서 그거 사대느라고 이 남자애들이 너무 허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이제 과소비나 그런 허용이 아니라면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그런 선물을 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꽃이라는 것이 참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신혼 때 이렇게 꽃을 제 아내한테 선물해줬더니 돈을 가지고 오라고. 예. 뭐 그냥 물질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꽃이라는 물질보다는 돈이라는 물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혹은 즐거워할 만한 것들을 찾아보고 그걸 제공해 주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몸을 움직여서 하는 노력인데, 뭐 저희가 개인적으로 잘하는 봉사는 이제 안마입니다. 제 아내가 저는 이제 사실 많은 남성들이 부부관계에서 성관계라는 것을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지요. 근데 제 아내는 성보다는 이제 안마에 더 관심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뭐 몸이 아프거나 뭐 일이 잘 안 되면 모든 게 다 안마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가 안마를 못 받아갖고 지금 일이 안 되고 있다든지 뭐. 그래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뭐 제가 꼭 매일 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안 하면 뭔가 불평이 오고, 저는 이제 그런 걸 좋아하거나 이제 하는데, 뭐 쉽게 뭐 여성들이 좋아하는 봉사라고 생각한다면 뭐 집안일을 이제 도와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남성들이 좋아하는 봉사, 뭐 이렇게 식사를 잘 만들어 주시는 것, 혹은 뭐 다림질을 잘 해주시는 것, 혹은 뭐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 혹은 뭐 가능하다면 남편께서 밖에서 하는 사업이나 직장 일과 관련된 것들을 여성분들이 도와주시는 것, 혹은 뭐 자녀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서로 이렇게 돕는 것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뭐 교회 일을 할 때에 남편이나 부인께서 어떤 교회 봉사를 하시는 것을 또 지원해 주신 여러 역할들, 이런 것들이 봉사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봉사, 내가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 돈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중요한 도구로 생각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이 함께하는 것은 뭐 앞에 있는 것들 다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타임 투게더, 시간을 나랑 같이 보내주는 것을 중요한,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으로 갖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저한테 하여간 일찍 집에 오라고 그래요. 집에 가면은 같이 하는 것도 없어. 자기는 자기 텔레비 보고 있고 난 내 방에서 뭘 해야 되는데 괜히 집에 일찍 오라고 해서 저를 괴롭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집에 와서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뭘 특별히 안 해도. 그게 이제 타임 투게더의 물론 좀 다른 측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이 무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사실 연애할 때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결혼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이 바빠지고 하면서 사실 타임 투게더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자체가 없다 보니까, 또 그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함께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상대방을 사랑하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가장 큰 표현일 수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나
노력봉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쉬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이렇게 여유가 없는 때다 보니까 얼마나 그 사람한테 시간을 내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사랑하거나 헌신하거나 혹은 섬기는가 하는 것의 증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체 접촉, 그러니까 성관계라든지 혹은 손을 잡는 것이라든지 뽀뽀를 한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접촉을 해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한 사랑을 느끼는 중요한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 신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쉽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아까 제가 성관계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고 또 그것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쉽지 않고 공개적으로 아니더라도 부부관계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것은 불편하고 이런 것은 싫고 라고 하는 것을 말로써 그리고 서로 또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서로 수용하는 수준에서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많은 이제 일종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이 건강한 이렇게 성인인가 혹은 신체 접촉인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상대방을 좀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5가지 코드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 사람에 따라 여기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코드는 무엇인가 상대방이 좋아하는 코드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일단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사랑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5가지 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잘해봤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도 좀 더 이것을 잘한다면 더 풍성한 부부관계 혹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래쪽에 이제 참고 서적으로 2개를 썼습니다. 물론 이 책 말고도 많이 좋은 책들이 있는데요. 사랑만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상담의 여러 입장 중에 인지주의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부부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좋은 책을 내는 것이고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5개 언어에 대해서 잘 설명한 그런 자료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시간이 2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